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원룸 건물 3층에서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되었다. 20대 여성이 강도 상해를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 47분이었다. 건물 입구에는 이미 몇몇 주민들이 나와 있었고 피해자는 계단 참에 앉아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해자 김모 씨 26세, 회사원은 얼굴과 팔에 멍과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목 부위에는 손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겉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떨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강력반 강철경위가 현장에 도착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 10분이었다. 김 씨의 원룸은 18평방미터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겸 침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침대 시트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서랍이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활짝 열려 있었다. 범인이 금품을 찾아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강철경위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현관문이었다. 도어락을 자세히 살펴봤지만 강제로 열린 흔적은 전혀 없었다. 도어락 외부에 긁힌 자국이나 파손된 부분이 없었다. 문틀도 멀쩡했다. 누군가 공구로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면 반드시 남았을 흔적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창문을 확인했다. 창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틀에도 이상이 없었다. 베란다 창문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김 씨는 새벽 5시경 진술을 시작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다.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도 확인했다. 평소 습관대로 모든 것을 점검한 후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무언가 이상한 기척에 잠에서 깼다. 눈을 뜨는 순간 방 안에 누군가 서 있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범인이 재빨리 입을 막았다. 범인은 검은색 후드티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장갑을 낀 손으로 김 씨의 입을 막으면서 다른 손에 든 작은 칼을 보여줬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여. 범인의 목소리는 낮고 쉰 목소리였다. 일부러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 같았다. 범인은 김 씨에게 돈과 귀중품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가리켰다. 서랍 안에는 현금 15만 원과 목걸이 2개가 있었다. 범인은 그것들을 챙기면서 계속 주변을 살폈다. 노트북은 어디 있냐고 물었다. 책상 위에 있던 노트북도 가방에 넣었다. 그때 범인이 김 씨에게 다가왔다. 칼을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 범인의 의도를 직감적으로 알아챈 김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침대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범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김 씨가 비명을 지르자 범인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1번, 2번. 김 씨는 바닥에 쓰러졌고 범인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숨이 막혀오는 순간 김 씨는 손을 뻗어 화장대 위에 향수병을 잡았다. 있는 힘을 다해 범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범인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김 씨는 그 틈을 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며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쳤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무슨 일이에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범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베란다 쪽으로 향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3층 높이였지만 범인은 주저없이 베란다 난간을 넘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발판 삼아 2층 베란다로 내려갔고 거기서 다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사라졌다. 이웃 주민이 문을 두드렸을 때 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 15분 동안 그녀는 공포에 떨며 현관문에 등을 기댄 채 꼼짝하지 못했다. 병원 진단 결과 김 씨는 안면부 타박상, 경부 압박 흔적, 팔과 다리에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주는 부상은 없었지만
정신적 충격은 심각했다. 그녀는 진술 중간중간 울음을 터뜨렸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문은 분명히 잠갔는데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강철 경위는 현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가장 큰 수수께끼였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씨에게 물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다. 부모님과 친한 친구 한 명만 알고 있다고 했다. 이사 온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 입주할 때 중개업소에서 알려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변경 안 하셨어요? 강철 경위가 물었다. 김 씨는 바꾸려고 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이 강철 경위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중개업소 관계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건물 주변 CCTV를 확인했다. 건물 정문에 설치된 CCTV는 새벽 2시 15분경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하지만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후드와 마스크, 모자로 완전히 가렸다. 체격은 170cm 전후로 보였고 마른 체형이었다. 범인은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갔고 약 17분 후 건물 뒤편 비상계단을 통해 나왔다. 역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변 상가의 CCTV도 확인했지만 범인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없었다. 사각지대가 많았고 범인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범인은 치밀했다. 사전에 철저히 계획한 범행이었다. 11월 15일 2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였다. 피해자는 박모 씨 24세, 대학원생이었다. 범행 시각은 새벽 2시 50분경이었다. 범행 수법은 첫 번째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박 씨는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방 안에 범인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역시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었다. 칼을 들고 있었고 금품을 요구했다. 박 씨는 너무 놀라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범인은 서랍과 옷장을 뒤지며 현금 8만 원, 노트북, 태블릿 PC를 챙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범인의 행동이 더 대담했다. 금품을 챙긴 후에도 박 씨에게 계속 다가왔다. 조용히 하면 다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박 씨를 침대 쪽으로 밀었다. 박 씨가 소리를 지르자 범인은 그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박 씨는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범인은 그녀의 옷을 찢으려 했다. 박 씨는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손톱으로 범인의 팔을 핥히었고 계속 비명을 질렀다. 이웃에서 왜 이래?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범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 씨의 머리를 한 번 더 때린 후 창문으로 도주했다. 2층이어서 범인은 베란다에서 바로 지상으로 뛰어내렸다. 건물 뒤편 골목으로 사라졌다. 박 씨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비골골절,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첫 번째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부상이었다. 범인의 폭력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박 씨 역시 현관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입주 시 중개업소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째였다. 강철 경위는 두 사건의 연관성을 확신했다. 범행 시간대, 수법, 피해자 유형이 모두 일치했다. 연쇄범죄임이 분명했다. 그는 두 사건 현장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다. 지도에 두 지점을 표시하고 주변을 조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두 곳 모두 같은 부동산 플랫폼의 중개업소가 인근에 있었다. 12월 8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강철 경위는 해당 중개업소들을 방문했다. 하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중개업소 직원들은 협조적이었지만 열쇠관리대장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비밀번호는 입주자가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누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지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12월 8일 새벽 3시 10분, 은평구 녹번동에서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최모 씨였다. 이번에는 반지하 원룸이었다. 최 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 1시에 귀가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들기도 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최 씨는 처음에 환청인 줄 알았다. 분명히 문을 잠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 했지만 그 순간 범인이 달려들었다. 범인은 최 씨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입을 막았다. 소리 지르면 죽여라고 위협했다. 이번에는 범인의 행동이 더욱 잔혹했다. 금품을 먼저 챙기지도 않았다. 범인은 최 씨를 침대에 눌러놓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주먹으로 얼굴을, 배를, 가슴을 때렸다. 최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최 씨는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범인은 그녀의 옷을 찢기 시작했다. 최 씨는 간신히 범인의 얼굴을 핥히었다. 범인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 틈을 타 최 씨는 침대 옆 협탁에 있던 스탠드를 집어 범인에게 던졌다. 스탠드가 범인의 어깨에 맞았다. 최 씨는 현관문을 향해 뛰었지만 범인이 다시 붙잡았다. 범인은 최 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렸다. 최 씨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범인은 쓰러진 최 씨를 계속 폭행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최 씨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었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범인은 금품을 챙기는 것도 잊은 채 최 씨를 성폭행했다. 그리고 서랍을 뒤져 현금 12만 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져간 후 유유히 현관문을 통해 나갔다. 최 씨는 한참 후에야 겨우 휴대폰을 찾아 신고했다. 새벽 4시 20분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최 씨는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했다. 구급차로 이송된 최 씨는 두개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골절, 늑골 골절, 전신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성폭행 피해도 확인되었다. 생명은 건졌지만 2주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이었다. 이 사건으로 강철 경위와 수사팀은 비상이 걸렸다. 범인의 폭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금품 강취가 주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성폭행과 폭행이 주목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야 했다. 강철 경위는 세 사건의 공통점을 다시 정리했다. 모두 20대 여성 1인 가구였다. 반지 하나 저층 원룸이었다. 범행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였다. 현관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최근 3개월 내에 이사를 왔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통점, 세 피해자 모두 같은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집을 구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해당 부동산 플랫폼과 인근 중개업소의 직원 명단을 모두 확보했다. 100명이 넘는 명단이었다. 중개사, 보조직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포함했다. 강철 경위는 이 중에서 3곳 모두와 연결된 인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정훈 32세. 이정훈은 부동산 업계에서 발발이라고 불리는 최하급 직원이었다. 정식 중개사 자격증이 없고 중개업소에서 매물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였다. 그는 최근 6개월간 5개의 다른 중개업소에서 일했다. 각 업소에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일하고 그만뒀다. 3명의 피해자가 집을 구한 중개업소에 모두 이정훈이 근무했던 기록이 있었다. 강철 경위는 이정훈의 신상을 파악했다. 그는 서울 외곽의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전과 기록을 확인하니
5년 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당시에도 주거 침입 절도였다. 수법이 비슷했다.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열쇠를 복사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팀은 이정훈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한 결과 3건의 범행이 발생한 시각에 모두 범행 현장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강철 경위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정훈을 계속 미행하며 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로 했다. 혹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 범행 증거를 더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12월 중순부터 수사팀은 이정훈을 24시간 감시했다. 그는 새로 관악구의 한 중개업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매물을 안내하고 사무실을 청소했다. 저녁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밤 10시가 넘으면 그는 다시 외출했다. 이정훈은 자신이 근무하는 중개업소 관할 구역의 원룸 건물들을 돌아다녔다. 건물 앞에 서서 위층을 올려다보거나 건물 뒤편 골목을 걸어다녔다. 비상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다. CCTV 위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공책에 무언가를 적었다. 건물 주소와 층수, 거주자, 정보로 추정되었다. 12월 28일 밤, 이정훈은 관악구 봉천동의 한 원룸 건물 앞에 오래 머물렀다. 건물은 5층 규모의 소형 원룸 건물이었다. 그는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음료수를 사서 마시며 건물을 계속 지켜봤다. 새벽 1시가 넘자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이정훈은 2시까지 기다렸다가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입구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다시 돌아갔다. 아마도 주변에 사람이 있었거나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았다. 수사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범행을 시도할 수 있었다. 1월 2일, 이정훈은 같은 건물을 또 찾았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렀다. 건물 주변을 세심하게 살폈다.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비상계단을 올라가 보기도 했다. 그는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새벽 2시 30분, 그는 4층으로 올라갔다. 4층 복도에는 4개의 원룸이 있었다. 이정훈은 맨 안쪽 401호 앞에 섰다.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열쇠였다. 그는 도어락에 열쇠를 꽂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계단에서 수사팀이 뛰어 올라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철 경위가 외쳤다. 이정훈은 놀라 뒤돌아봤다. 그의 손에는 열쇠 뭉치와 작은 칼이 들려 있었다. 다른 손에는 검은 마스크가 있었다. 후배 형사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이정훈은 저항하지 않았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뭐 하려던 거야? 강철 경위가 물었다.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배낭을 열어보니 장갑, 모자, 테이프, 밧줄이 들어있었다. 범행 도구였다. 주머니에서는 7개의 열쇠가 발견되었다. 모두 다른 원룸의 열쇠로 추정되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이정훈은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증거가 속속 확보되자 결국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일했던 중개업소의 매물 열쇠를 몰래 복사했다고 했다. 중개업소에는 매물 열쇠가 많았고 관리가 허술했다. 열쇠 복사기는 인근 철물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왜 복사했어? 강철 경위가 물었다. 나중에 쓰려고요. 이정훈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용도로? 들어가려고요. 돈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강철 경위는 기다렸다. 그리고 여자들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궁금했어요. 이정훈은 매물 안내를 하면서 1인 가구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했다. 어떤 시간에 출퇴근하는지, 주말에 집에 있는지, 남자친구가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 중개업소 전산에는 임차인의 연락처와 기본 정보가 있었다.
그는 그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 도어락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처음 설정된 번호 그대로 쓰는 사람이 많아요. 중개업소에서 설정한 번호를 기억해뒀어요. 안 되면 열쇠로 들어갔고요. 이정훈의 진술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첫 번째 범행을 10월 17일에 저질렀다고 했다. 마포구 연남동의 김 씨였다. 그 집은 며칠 전에 갔었어요. 매물 안내할 때 여자가 혼자 살고 밤늦게 들어오는 것도 봤어요. 쉬울 것 같았어요. 이정훈의 말투는 전혀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물건을 훔친 것처럼 담담했다. 처음엔 돈만 가져가려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깼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강철 경위는 분노를 참았다. 어쩔 수 없이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거야. 이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냥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이미 들어온 거 여자도 혼자고 누가 알겠어요. 두 번째 피해자인 서대문구의 박 씨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그 여자는 더 쉬웠어요. 겁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웃이 벽을 두드려서 도망갔어요. 세 번째 피해자인 은평구의 최 씨에 대한 진술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그날은 제대로 하려고 했어요. 앞에 두 번은 중간에 도망가서 이번엔 끝까지 하려고 했어요. 강철 경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끝까지가 뭐야? 여자를 완전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요. 이정훈은 최 씨를 거의 죽을 뻔하게 폭행했다. 그녀가 저항하자 화가 났다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저항해요? 소리 지르고 핥히고. 그래서 좀 심하게 했어요. 강철 경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좀 심하게.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잖아. 이정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죽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시키려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이정훈은 3건 외에도 4건을 더 자백했다. 총 7건의 범행이었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다. 9월 말 양천구에서 첫 시도를 했다고 했다. 그때는 실패했어요. 들어가자마자 여자가 깨서 소리를 질렀어요. 놀라서 바로 도망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어요. 이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악몽을 꾸고 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경계한다. 치료를 받고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떤 피해자는 평생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지도 모른다. 사회는 이 사건을 교훈 삼아 변화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원룸 보안을 개선하고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경각심이다. 범죄는 남의 일이 아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라도 안전수칙을 실천해야 한다. 문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주변을 살피는 습관. 이 작은 습관들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